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응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 2부는 또 역사와 관련된 문제를 다뤘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뭐 요즘에 일본 문제하고 참 시끄러운데 예. 그것과 직접 관련 있는 건 아니지만 시청자분들 교과서에서 이제 네덜란드 사람 하멜이 이제 우리나라에 표류를 했다가 이제 그 탈출했죠. 탈출해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간 후에 이제 그 하멜 여행 하멜 표류기라는 걸 써가지고 이제 뭐 유럽에 이제 한국을 알렸다 이런 정도 내용은 아실 거고, 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근대화에 있어서 그 네덜란드의 역할이 굉장히 지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네덜란드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짧게라도 좀 한일이 어떻게 다르게 대했는지를 해서 이 문제가 된 이 한일의 어떤 이 힘의 관계가 왜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됐는지 어떤 근원을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예, 참고로 17세기 이럴 때 네덜란드가 전성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영국과 전쟁을 해서 그렇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나중에 영국 왕이 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로 네덜란드 해군이 막강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세계에서 거의 영제국주의와 맞짱을 떴죠. 스페인이 좀 한물 가고 난 이후에요. 네. 그때는 벨기에, 룩셈부르크도 다 네덜란드의 영역에 그렇습니다. 속했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는 이 각종 이 상업제도, 네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또 뭐 보험, 숙박, 네. 뭐 이런 모든 이 근대적인 이 제도나 간섭이 문화, 또 뭐 이런 자유로운 뭐 종교의 자유, 네. 이런 부분들이 다 네덜란드에서 번져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자유로운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사회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왕과 그 네덜란드의 백성들과의 관계도 다른 나라들하고는 좀 달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장사와 관련되거나 상업과 관련되거나 이런 부분에서 문화와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세계에 또 신도시에 가장 영향을 미친 게 네덜란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뉴욕도 뉴 암스텔담이라고, 그런데 뉴 암스텔담에 글이 20개가, 언어가 20개가 넘었대요. 그 사람들이 한 2,000명이 뒤섞여서 오늘날 맨해탄에 모여 살았다. 그걸 영국이 강제로 빼뜨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전 세계에 네덜란드가 끼친 17세기의 영향은 엄청났는데, 이때 이제 이 사람이 한국에 왔다 도망갔으니 이 사람의 감정은 한국에 굉장히 안 좋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들을 좀 오늘 전개해 보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일단 하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냐면 1630년에 이제 출생을 했으니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네덜란드의 최전성기에 태어났고, 네덜란드에도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힘을 쓸 때 일생을 보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650년 이제 11월에 이제 네덜란드의 배를 타고 이제 선원으로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약 8개월 가까이 이제 항해를 해가지고 1651년 지금의 자카르타, 바타비아에 도착을 해서 이제 그런 동인도 회사의 어떤 직원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1653년 8월에 이제 바타비아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나가사키, 일본의 나가사키로 이제 향하던 중에 이제 8월 15일경에 이제 태풍을 만나서 제주도에 표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멜 표류기를 보니까 당연히 서로 말도 안 통하고 이제 제주도에 있는 이제 백성들이나 이제 수령들도 이제 백인들을 처음 보니까 서로 이제 한참을 좀 헤매다가 이제 10월 29일, 1654년 10월 29일에 이제 한국 이름으로 박영, 이제 벨테브리라는 원래 네덜란드 사람이 1627년에 표류를 해가지고 이제 한 20년 넘게 한국에 살고 있었는데, 이 박연을 만나서 이제 서로 이제 이 박연이라는 사람도 네덜란드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의사소통을 해가지고 서로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었는데, 이제 뭐 한 가지 에피소드는 이 박연이라는 이제 벨테브리라는 사람은 이제 한국에 조선에 정착을 해서 결혼까지 하고 해가지고 한 20년 동안 이제 그러니까 당신은 조선말이 관직까지 받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관직 받아도 관원으로 이제 활동하다 보니까 모국어를 완전히 잊어버려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하멜 등에 이제 대화를 나눌 때 떠듬떠듬 하다가 이제 한참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살아나가지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박연의 이제 그 중계로 인해서 이제 결국 이제 환성으로 이제 옮겨오게 되는데, 근데 당시 이제 아시겠지만 그 조선의 왕은 효정이어서 이제 이 양반은 그래서 이제
그 병자 오란 이후에 이제 볼모 생활도 했고 그 북경에서 이제 서양 문물을 그래서 알았던 사람이니까 이제 이 하멜 등의 네덜란드 사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적대적인 알았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울에 두면서 이제 기거를 하게 했는데 이제 고관들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하멜 등을 이제 집으로 이제 초청을 했는데 이제 말이 초청이지 이제 그 동물 신기한 동물 구경하듯이 밥 먹여주면서 이제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멜이 표현이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하얀 걸 좋아해서 이 자신들의 흰 피부를 백이민족이죠. 예, 그래서 그런 건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후의 일이긴 한데 이제 그 조선 여성들도 이제 그 납이 함유된 이 분을 이제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얼굴 하얗게 칠하는 게 이제 그 유행이었는데 기생등 같이 이제 분을 많이 써가지고 납중독에 피부가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들은 당연히 이제 일본이나 일본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제 연금 생활 중에 이제 2명이 지나가는 청나라 사신에게 이제 자기들의 존재를 알리면서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이제 여기에 이제 괘씸죄가 걸려가지고 이제 이 2명은 이제 옥에 갇힌 도중에 이제 옥사해버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조선의 관료들이 이제 이 네덜란드인을 전부 참수를 해야 된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제 이 네덜란드인한테 무기를 들려서 검투 연기 글래디에이터 예, 그런 식으로 참 하여튼 예나 지금이나 조선 사람들 좀 악독한 발상은 좀 알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효정은 이제 이 서양인들의 존재를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반대를 해서 이제 살긴 살았는데 결국 이제 전라도나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유배를 보내고 거기서 이제 그나마 좀 인심 좋은 좀 수령을 만나면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 살다가 근데 뭐 이제 나중에 효정이 죽고 이제 아시겠지만 현종 시절에 그 조선이 굉장히 극심한 가뭄과 혼란에 시달렸거든요. 그러니까 막 가뭄에 시달리니까 뭐 이제 외국인들 막 관세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어쨌든 겨우겨우 이제 살아서 결국 이제 일부인 8명이 1660년 이제 천신만고 그때 나가사키로 탈출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이 일본에는 이 도쿠가와 마쿠라해가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에는 개방적이다가 나중에는 이제 상당히 세국으로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도시만 했는데 네덜란드하고는 일본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밀접한 관계. 처음에는 포르투갈이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네덜란드 학문이라고 해 난학이라고 그렇습니다. 해서 네덜란드 학문이라는 난학을 그대로 일본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네덜란드에서 각종 과학 또 뭐 지도 뭐 이런 이 기초 기술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난학만 연구하는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연구시키는 학자들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또 일본의 그 남학신 게다릅니까? 그다음에 일본에 또 한국에서 배워간 도자기 기술 이런 것들이 네덜란드로 건너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네덜란드에 여행 가면 거기서 남학신하고 도자기 팔아가 그걸 사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덜란드하고 일본은 굉장히 밀접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일본으로 이렇게 도주를 했다. 그래서 이제 뭐 소영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세계사 교과서에서 이제 당시 뭐 일본의 18세기 때 난카쿠라고 해서 난학이 이제 활용했다고 한 줄로만 저희는 설명을 들었는데 저도 일본 여행을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란 게 그냥 무슨 이제 우리 이제 저도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이제 난카쿠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실학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벌써 19세기 초반만 되면 그 네덜란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의학 사전이 편찬되고 현미경도 그러니까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현미경도 그대로 만들고 그다음에 건물을 짓는데 서양식 그러니까 청사진을 사용해서 건물을 짓고 그러니까 벌써 이제 19세기 초만 되더라도 이 서양 문물에 대한 그 수용 정도가 우리나라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 그러니까 이제 메이지 유신으로 일본이 개몽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이미 도쿠가와 막부 때 그렇습니다. 그 에도로 이렇게 옮기기 전에 전도하기 전에 도쿠가와 막부 때도 이미 이 난학이라고 해서 네덜란드가 일본의 근대화에 매우 깊숙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얘기가 저도 뭐 생각하지만 뭐 일본은 1868년에 개항을 했고 뭐 조선은 1876년에 이제 이른바 운요 사건으로 인한 이제 그 조일 조약을 통해서 개항을 해서 우리가 뭐 한 몇 년 늦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게 벌써 그 일본이 서양 근대화된 문물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 시간적 갭이 200년, 300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최근에 한국하고 비교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일본에서
물리학 노벨 물리학상이나 화학상을 받은 사람이 10명이 넘고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심지어 중소기업 연구원이 노벨상을 타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번에 무슨 뭐 삼성전자 관련해서 무슨 이제 필요한 뭐 물질 소재를 뭐 우리가 뭐 투자해서 만드니 안 되면 그러는데 그것도 뭐 얼마를 들여서 언제 될지도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 세계 화학에 관련된 특허를 일본이 상당 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만든다 그러더라도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을지 없을지도 그것도 모르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초반에 기술의 격차가 이미 엄청나게 누적되어 왔지. 우리가 마치 그렇습니다. 세국했다가 그 개방을 해서 뭐 했던 것보다 일본이 뭐 한 몇십 년, 그렇습니다. 한 3, 40년 앞섰다는 게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차이라는 것이 나중에 가게 되면 엄청난 차이로 누적될 수 있고 학문을 대하는 태도나 자세에서 차이로도 누적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좀 우습게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예, 그다음 탈출해서 탈출해서 이제 그 하멜 일행들이 이제 예. 나가사키에 있는 이제 일본 총독을 이제 나가사키를 관장한 총독을 이제 면담하게 되는데 예. 이제 이런 이유로 이제 조선에서 이제 이 하멜 일행들을 외국을 나가는 거를 이제 못막게 막았지만 결국 이제 탈주해서 넘어오니까 이제 나가사키 이제 일본 총독이 그 조선의 국방 상황 제주도에서 전라도까지는 거리가 얼마가 되느냐, 뭐 성이 얼마가 있느냐, 군대가 어떠냐 그런 것들 샅샅이 조사를 하면서 이제 물어보고 이제 문화에 관해서 물어보는데 요 부분은 조금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여기 조선 사람이다 하멜 대답하기를 그들은 종교를 강요하지는 않았고 각자의 생각에 맡긴다. 그러니까 좀 그때 그 시절에도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관용적이었던 모습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서울에서는 상류층들은 은을 가지고 거래를 한다. 평민이나 다른 고장의 사람들은 옷감이나 쌀, 그 밖에 다른 곡류를 가지고 그것들의 가치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이제 사교육, 뭐 이제 고시,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참 그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많은데 이제 하멜이 소개하기를 이 자격 여기가 과거 시험인데. 과거 시험을 얻기 위해 많은 젊은 양반들이 늙어서 거지가 되는 수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값비싼 기부금과 연애 비용 등으로 재산을 다 날려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부가 아니라 뇌물이죠. 그렇죠. 뇌물이죠. 이제 뭐 시험 문제를 어떻게 해서 미리 알 수 없냐, 뭐 이런 등등. 접대. 그래서, 연애 비용은 접대. 그리고 제가 다른 얘기 듣기로는 이게 우린 현재 고시가 살아 있었을 때 이제 그 신림동에 이제 고시점 형성됐는데 사실 거기가 조금 유흥으로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부모가 고시를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원을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네. 돈이 좀 있는 풍족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유흥도 즐기고 했었는데 예전에 성균관 앞에도 그렇게 기생집도 많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탕진하는 양반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멜 또 있기를 자식들의 공부를 위해 거액의 돈을 투자하는 부모도 많이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목표인 관직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자기의 자식이 과거에 급제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부모에게는 기쁨이자 희생에 대한 보상이 됩니다. 피가 오래된 오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과거 어떤 교육열이나 이런 거 출세열을 이거를 제대로 통제한다는 건 제가 볼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겁니다. 그다음에 좀 가슴 아픈 얘기인데 이것도 참 수긍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화밀을 얘기하기를 조선인은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경향이 강하다. 그들은 남에게 해를 끼치고서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영웅적인 행위라고 여긴다. 또한 조선인은 성품이 착하고 매우 고지 잘 드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나 믿게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뭐 예전 광우병이라던가 뭐 탄핵이라던가 이게 막 그 어떤 여론이 막 움직이는 것도 다 피가 기가 솔깃해서 끌려다니는 촛불이나 이런 거 다 똑같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하멜은 이제 결국 이제 하멜 표기를 쓰게 된 게 이제 그 13년 동안 이제 그 자기가 그 조선에 억류되어 있었으니까 이제 그 어떤 밀린 급여를 받고 이제 동인도에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쪽에 이제 업무 보고서를 쓴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내용을 이제 그래도 정확하다고 다 평가를 하고 이제 이분은 그래도 계속 이제 동인도 회사 이제 직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만년에는 이제 네덜란드 도하가서 1692년에 그러니까 1630년에 태어났으니까
이제 62세를 이제 일기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되고요. 제가 하기에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참 그러니까 이런 지적 전통이라든가 세계에 대한 탐구라는 것도 확신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당연히 뭐 조선이라는 나라도 별로 알려진 나라가 아니고 하멜이라는 사람도 그렇다고 대단한 인물도 아니었는데 이 네덜란드에서 1668년에 이제 하멜 표류기가 출간이 되고 근데 또 1670년에는 벌써 불문판, 1672년엔 도곡판, 1704년엔 영어판에 출간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그 당시 유럽인들은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그 조선 이런 나라에 대한 정보까지도 서로 공유를 하고 연구하고 이걸 이제 언젠가 뭐 시장을 개척하던가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는 것도 드러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한국같이 별로 먹을 것도 없는 나라에도 이렇게 끈질기게 주요 나라들은 다 연구를 하기 위해 자기 나라 글로 이 출판까지 했다. 그리고 솔직히 할멜이라는 사람의 신분은 그건 뭐 그냥 일반적인 그렇습니다. 하급 선원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쨌든 뭐 자기의 어떤 정당성이나 또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표류기라는 부분을 기록한 거죠. 예, 근데 그게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한국에는 악담을 했다고 폄하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만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뭐 네덜란드 사람들이라는 게 사람들이 이제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뭐 과학, 철학 그러니까 어떤 과학 철학적 사고가 좀 명백한 사람인데 뭐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제 책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개인적인 감정으로 쓴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냉철하게 분석한 거를 그대로 쓴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한말에 그 조선에 방문한 서양인들도 이 비슷한 얘기들을 쭉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꼭 이제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어떤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 중에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한국 사람들은 싸워서 죽는 사람보다 산으로 가서 목매달아 죽는 사람이 더 많았다. 전쟁하다가도 누가 옆에서 죽으면 다 달아났다. 해서 전투지향적이지 못한 민족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무런 우리에 대한 선입견이 없는 사람이 우리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당시에 조선이 어떻게 비춰졌겠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객관적인 자료다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우리를 미화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남들이 우리를 객관적으로 그 시대에 어떻게 봤을까 하는 부분을 이 책을 한번 하멜 표류기를 정식으로 한번 다 읽어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그건 굉장히 도움이 좀 될 것 같아.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38명이 표류했다가 네네. 8명 살아서 도망갔죠. 네. 그럼 30명이 한국에 뭐 죽거나 네. 또 뭐 일부는 뭐 억류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감정이 좋을 리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때도 왔다면 그냥 가고 싶은 대로 보내주면 될 건데 굳이 그걸 붙들어 가지고 안 보내주고 동물원 원숭이처럼 했던 일들도 이해가 안 가요. 그렇습니다. 예. 중국 같으면 다 돌려줬을 건데. 예. 그래서 그 지금 이 하멜 포르기 이후에 이제 일본의 상황이 좀 이야기를 하시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일본 여행 다녀오신 분 중에 나가사키 이제 다녀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 중에 이제 데지마라는 이제 조그마한 이제 축구장 경기만한 섬이 이제 아직도 관광지에 있는데 예. 거기가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게 우리나라의 외관 같은 이제 그 네덜란드 상관이 있는 곳인데 아까 말한 대로 도쿠가와 막부가 되면서 그 이전에 이제 오다 노부가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제 나중에 도쿠가인데 오다 노부가 시대에는 일본이 굉장히 개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상인이 신분이 다 와가 있고 개론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본 사람들 중에 약간 서양 사람 같이 생긴 이게 코가 크고 피부도 하얗고 하는 그런 배우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다 옛날에 그 시절부터 내려온 혼혈이 많아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전국을 통일한 도쿠가 이에야스는 이제 당연히 이제 세국 정책으로 전환을 하는. 그걸 안 했으면 위험하다고 생각했죠. 그렇습니다. 막부를 유지하기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 중에 네덜란드만 딱 꼭 집어서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가사키 데지마라는 곳에서 장사를 허용해 줍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많은 이제 역사가 얘기하기는 네덜란드 사람들은 선교에는 관심이 없고 장사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허용해 준 게 아니냐. 민족성이 일본 사람들하고 굉장히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이거를 또 가볍게 볼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벌써 이제 그 일본 사람들, 도쿠가 이에야스 같은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이놈들은 그냥 종교에 미쳐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 하는 프랑스도 그랬고. 프랑스도 그렇고 가톨릭에. 그 다음에 미국은 또 선교사. 예. 어. 그러니까 이제 쭉 봐서 선별할 수 있을 정도의 안목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막 이제 조선은 막 얼굴 막 하얀하면 다 오랑캐고 배척해야 될 거 그런 생각하던 그 시절에 일본 사람들은 요놈들 중에 요놈들은 쓸모가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꾸준히 이제 장사를 했고 그때 대신에 네덜란드 사람들은 대지마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본에 오면 대지마 안에서만 이제 생활을 하고 이제 거기에 필요한 이제 일본인 거기에 자기들의 업무에 필요한 일본인들만 허가를 받아서 이제 출입을 했고 특히 이제 그중에 대표적인 기생들 게이샤들인 거죠. 예, 게이샤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게 좀 당연히 세월이 또 지나고 하니까 이제 그래도 일본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제 오랜 세월을 이제 거기에 머물고 하니 이제 신뢰가 쌓이고 그래서 대지마를 벗어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돌아다니고 심지어 일본인 여성과 결혼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큐우시 때 이제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남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실제 그러니까 서양의 근대적 문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카쿠라는 것까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19세기 초에쯤 되니까 이제 이제 당연히 이제 일본 서양의 제국주의가 이제 본격화될 기미가 되니 네덜란드 상관 책임자가 이제 에도에 있는 저기 쇼군을 만나러 가서 이제는 일본이 개항을 고민해야 될 때라는 조언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쇄국 정책을 폈지만 세계가 특히 서양이 어떻게 돌아와 있는지 흐름은 전부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준비는 이제 나름 되어 있는 상황에서 결국 이제 1854년에 이제 미국 그 제독 페리가 와서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깡패짓 한 거 아닙니까? 딱 그 이제 페리가 얘기하기를 우리가 1년이나 2년 후에 올 테니까 다시 올 거니까 그때까지 개항 안 하면 다 때려 부실 거야.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난폭한 짓거리를 하는데도 그걸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일본 사람들은 겁이 많고 비겁하니까 그냥 무력에 굴복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 그 군함이 나타나고 있는 그 서양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개항이나 개방을 하긴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과연 이거를 어떤 세력에 의해서 어떤 체제에서 얼마만큼의 속도로 할 거냐를 가지고 이제 갈등을 벌여서 내전까지 했던 것이지 이 서양에 대한 근대의 그 문물의 어떤 흐름, 힘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개항을 하겠다고 결정을 내리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게 바로 이제 결국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이제 완전히 체제를 수립해서 이제 정말 근대화 한 길로 나갔기 때문에 정말 메이지 유신도 아닌 유신 이후에 정말 40년도 채 안 된 시간에서 러시아까지 전쟁에서 이기는 괴력을 이제 확보했던 것이죠. 제가 그런 것들 봤을 때 하여튼 이게 무슨 대충 한 20-30년 차이니까 일본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발전했을까? 재수가 좋았나? 이렇게 볼 일이 전혀 아니죠. 자, 페리 제독은 당시에 이제 미국이 이 스페인 미국 전쟁을 하기 전에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이 태평양에 아무런 근거지가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제국주의를 지향해 가려면 지금 근거지를 좀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일본을 그 근거지로 선택하려고 와서 1년 뒤에 올 거니까 그때까지 답을 해놔라 하고 협박하고 와가 실제로 1년도 되기 전에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거기에 또 응해서 그때부터 이제 열어주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일본이 마지막으로 이제 완전히 이 세국에 저항한다 이런 어떤 부분보다는 사실상 메이지 유신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세이난 전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투를 벌여서 세국과 그 다음에 개방의 대열처럼 보였지만은 그게 아니라 메이지 유신에 찬성한 주도했던 오히려 이 막부 밑에 있는 그걸 뭐라고 할까요? 일본의 각종 현해 그 쇼군들 중에 일부가 이제 심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일부가 일본 전황을 놓고 잘못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화가 나서 이제 이 전쟁을 벌인 거죠. 그게 이제 영화 라스트 사무라이에 탐 크루즈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영화 얘기가 아시면 아시겠지만 에이지 63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이고 다카모리, 오쿠보 도시미츠, 사카모토 요마라는 세 3거리를 있는데 사카모토 요마라는 사람은 이제 사실은
그 가장 이제 그 메이지 유신을 이끌어낸 그 조슈번과 사츠마번. 그래서 조슈번은 지금은 야마구치현이고 지금 이제 사츠마는 가고시마 현 쪽의 사람들인데 그 두 개다가 다 이 규슈 쪽이 그렇습니다. 예. 그쪽에 이제 그쪽에 있는데 거기를 이제 거기에 그러니까 목표는 비슷한데 이게 워낙 그 라이벌 경제 의식이 강해서 힘을 못 합치고 있으니까 사카모토 로마라는 도사번 출신 하급 무사가 그 두 세력을 중재를 해서 그 두 세력 연합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바쿠를 무너뜨립니다. 예.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 사카모토 로마가 결국 바쿠파에 의해서 나이도 30도 못 된 나이에 암살을 당하고요. 암살당이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고 다카모리와 오쿠보 도시미츠는 이제 이 메이지 유신에서 이 사무라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사이고 다카모리는 하급 사무라이의 이제 어떤 이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정한론까지 주장을 하다가 그게 이제 결렬이 되니까 실각을 당하고 이제 그 몰락한 사무라이들의 어떤 간청에 의해서 이제 총대를 메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결국 이제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하고 이제 자살하게 되고요. 이거를 이끌어 또 반대했던 오쿠보 도시미치도 결국에는 이제 사이고 다카모리를 그 추종하던 사무라이에 대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결국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 정치는 이토 히로부미가 이끌고 나가는데. 물론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도 정말 뭐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실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메이지 유신을 이끌었던 최고급 이제 그런 핵심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은 이제 원래 그 혁명을 하면 거기에 앞장선 사람은 다 나중에 희생되고 이제 엉뚱한 사람이 주워 먹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런 진짜 그 무슨 그냥 뭐 일본이 뭐 이렇게 요리조리 요령 피워서 된 게 아니라 나름 내부적으로도 엄청난 시행착오와 또 그 사이에 알력, 그렇습니다. 또 그런 내부의 어떤 구조, 그 하급 사무라이,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쇼군, 그리고 또 막부, 그리고 천황, 이 구조에서 굉장히 고민들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진짜 오늘날 어떤 세계 2, 3위권의 경제 대국을 이룬 것이지 그냥 뭐 좀 눈치 잘 봐서 줄 잘 서가지고 된 거는 아니다라는 거를 한국 사람이 너무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제 근대화됐는데 그 마지막으로 나가사키 가면 하우스 템보스라고 있잖아요. 작은 네덜란드. 한국 사람도 많이 가봤을 건데 그러니까 그게 일본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 아까 그 일본에 이 번주 2명 중에 와 둘 다 나가사키냐, 규슈냐. 그거는 그만큼 여기가 부유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돈이 있고 또 문물도 앞장서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우리가 잘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무조건 거부만 했지만 일본은 제한된 채 자신들이 서양의 문물을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나라를 택해서 받아들였다. 네덜란드가 제가 봐도 제일 유리했을 거라고 봐요. 자, 17세기의 세계의 사실상의 모든 과학과 기술, 문화 이런 부분은 네덜란드가 지배하고 있었다. 이런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